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주혜검을 보내삽니다. 친일과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의 글입니다. 이 글이 철학과 현실이라는 2020년 가을호 통권 126호에 특별 기고되었습니다. 친일과 대한민국.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꿈꾸는 나는 작년 7월에 발표한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즉 국가의 명칭을 100년이나 사용하고도 새삼스럽게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복잡한 일이다. 아니, 내게만 갑자기 복잡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성계나 정치계를 둘러볼 때 나만 혼자서 심사가 복잡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내가 미쳤는지 스스로 의심이 된다. 글이 발표된 후 내 고향 전라도 땅에서 더 많이 냉소적인 눈빛을 받는 것은 매우 괴롭고 위축되는 일이다. 지금 다시 글을 쓰면서 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쓸 때보다 더 괴롭다. 위축되어 쭈그러진 심장을 다시 펴야 하니 자기 검열도 심해지고 표정을 감춘 채 곁눈질 하던 얼굴도 더 많이 떠오른다. 솔직히 이제는 내가 정말 미친 것 같다. 가까이서 곁눈질 하던 그 눈빛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던 심정도 서운한 마음마저도 이제는 사라졌다. 내가 미쳤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되레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눈빛들에게 말한다. 내가 미쳐서 미안하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75주년이 되는 날, 대한민국은 친일과 반일 논쟁의 아비규환 속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논의의 주제가 그 시대를 결정한다. 우리는 75주년을 기념하면서 75년 전으로 돌아갔다. 권력을 가진 주도 세력이 이 회기를 강력히 원하니 어쩔 수 없다. 주도 세력에 속한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는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면서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했고 민족 반역자를 철저히 처벌하고 나서 프랑스는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됐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광복절 75주년에 프랑스의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에 기풍을 생각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친일 청산을 말하면서 곧잘 프랑스의 예를 들곤 한다. 지금 경영되고 있는 근대형 국가를 민족국가, 즉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때 네이션은 국민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민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민족국가를 국민국가로도 부른다. 민족 개념은 좀 복잡하다. 민족국가는 중세의 자연경제가 붕괴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민족을 전제로 성립된 국가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혈연적 종족의식이 하나의 중요한 밑바탕이기도 하지만 근대 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민족국가라는 표현을 연결시킬 때의 민족은 혈연적 종족의식보다는 국민 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런 진화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을 법률적인 맥락으로 정의하면서 시작되었다. 혁명기 프랑스 국민의회는 1789년 8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문장을 제1조로 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발표한다. 이때의 국민은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에서의 민족보다는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가 떨어져 나간 시민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1791년에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된 후 프랑스는 왕권 신수설을 버리고 입헌 군주국으로 등장한다. 국왕도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관료로 규정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족은 종족과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정서적 일체감보다는 하나의 법률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진 국민, 괄호 시민을 의미하게 된다. 방금 말한 공동체는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민족이 아니라 국가다. 이렇게 하여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국민국가와 민족국가 두 가지로 표현해도 둘 사이에서 의미가 어긋나지 않는다. 그 후로 민족은
정서적 일체감이 중시되는 관념이나 상상의 공동체가 되었고 국가는 하나의 법률적 지배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었다. 프랑스와 달리 독일에서는 국민국가의 성립이 100년 정도 늦다. 1871년에야 독일 제국이 성립된다. 게다가 훨씬 전부터 독일은 혁명을 거친 프랑스에 점령당하자 프랑스 혁명의 성취였던 시민민족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종족민족주의를 강화한다. 민족 개념에서 종족이라는 의미를 탈각시키지 못한 것이다. 사실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근대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영토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하나 된 통일 국가를 이루기 쉬웠다. 그러나 독일은 전쟁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프로이센이나 합스부르크 제국 등 적지 않은 영주국들이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비교적 엉성하게 합쳐졌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불일치 상태를 해결할 강력한 끈끈이가 필요했고 독일은 그것을 종족에서 찾았다. 이는 훗날 히틀러의 나치즘이 태동하는 씨앗으로 작용한다. 독일의 종족 민족주의는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한국은 일본을 통해 이 경향을 강하게 받았다. 한국이 이 경향을 강하게 받은 것은 식민지 상황이 큰 이유였다. 당시 국가가 없던 우리는 일본에 저항하는 공동체적 동질감을 국가에서 찾을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종족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민족으로 남아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의 민족주의는 프랑스식의 시민민족주의라기보다는 독일식의 종족민족주의에 가깝다. 독일의 나치즘 극복 방향도 사실은 종족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시민민족주의로 이동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시민민족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종족민족주의에 계속 머문다면 히틀러를 무조건 추종하거나 중국 문화혁명기에 홍위병들이 발산했던 것과 비슷한 집단 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인식의 중심을 서둘러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해야 한다. 민족을 중심에 두는 한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성적 선동에 근거하는 경향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친일 문제만 나오면 항상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되었던 프랑스가 국권을 재탈환하고 난 후 독일 치하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공소시효 없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처단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 독일 관계를 한국 일본 관계에 바로 대입시키지만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욕부터 안 하고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불쾌감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친일 문제를 아무리 차분하게 보려 해도 그것이 적대적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 아니면 바로 토착 왜구로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다소 불쾌감을 생산하더라도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살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야 국가나 민족의 미래라는 큰 틀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독점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특정 집단이 정치적으로 독점 이용하는 굴레에 갇히는 한 그 길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국가의 효율적 전진은 어려워진다. 나를 친일 매국노로 보지 않기 바란다. 나는 일본을 한 번은 이겨봐야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 올해는 아직 못 갔지만 몇 년 전부터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정한론을 쓴 요시다 쇼인의 묘를 찾아간다. 내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내 제자에게는 요시다 쇼인을 공부시켰다. 졸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읽은 독자들은 내가 일본에 대한 복수심을 쓴 대목을 기억할 것이다. 최소한 나 정도로 끈질기게 그 길의 의지를 다져보지 않았으면 내게 그저 큰 목소리만 가지고 적개심을 표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적어도 입으로는 친일 척결을 말하면서 공식적인 행사에서까지 일본의 독수리 5형제 복장을 하는 수준은 아니다. 프랑스 독일 관계는 한국 일본 관계보다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에 더 가깝다. 프랑스와 독일은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 전쟁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드골이 영국으로 넘어가 처칠의 도움으로 자유 프랑스를 결성한다. 망명정부인 셈이다.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생텍쥐베리도 바로 이 자유 프랑스 비행대 소속 비행대원이었다. 프랑스 내에서는 레지스탕스가 독일에 저항했다. 연합국의 진격으로 레지스탕스와 자유 프랑스는 독일군을 몰아내고 프랑스를 되찾는다. 프랑스는 국권을 회복한 후 반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형함으로써 프랑스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세운다. 이때 보통은 별 의식 없이 민족 정기를 세웠다고 말하지만 시민민족주의를 가진 프랑스가 반역자들을 처형하여 세운 것은 민족 정기라기보다는 국가정기이다. 국가정기가 바로 국가정신이나 국가의 정통성이다. 철든 그들에게는 민족정기와 국가정기가 하나지만 철이 덜 든 우리의 일부 세력들은 아직도 민족정기와 국가정기를 일치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기를 포기하고 종족 민족주의적인 민족정기를 택하려는 중세적 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습 침략으로 전쟁에 돌입한다.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 싸웠듯이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싸웠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강공으로 부산까지 밀렸지만 자본주의 연합 세력의 반격으로 다시 서울을 수복하였다. 프랑스가 독일에 부역한 반역자들을 처벌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면 우리는 인민군 점령 시에 인민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 정상적인 국가로 본다면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면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허용되는 일이다. 국군이 평양까지 진격해서 점령하고 있는 동안 국군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민군은 그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다. 프랑스를 모델로 삼으려면 인민군에 부역한 자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부터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상국가로 보는 관점이 분명할 때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상국가로 보지 않는 심리와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근대 국가의 관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 지 오래거나 중심을 잡기 싫은 사람은 매우 불쾌하거나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 불쾌한 정서를 이겨낼 정도의 지적 사고력이 없으면 나를 미친놈이라 할 수도 있다. 프랑스가 반역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었던 힘은 직접적인 저항을 했던 당사자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탈환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이다. 주권을 잃었던 당사자가 주권을 재탈환하여 권력자로 복귀한 것이다. 고작 4년이었다. 4년 동안 프랑스 사람들 가운데는 독일 군인과 사랑에 빠진 여인도 나오고 독일에 부역한 언론인, 정치인, 학자, 예술가 등등이 수없이 나왔다. 고작 4년의 기간이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러는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넓게 퍼진 착각 비슷한 것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으로 주권을 먹었다 뺏겼다 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그랬던 것인 줄 안다. 그랬으면 오직 좋았겠는가. 또 적어도 그랬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반쯤 입을 벌린 상태에서 눈만 껌뻑이다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대한제국도 일본의 국익에 맞는 큰 그림 위에서 일본의 의도에 따라 세워졌다. 청나라와 조선의 주종관계를 일본과 조선의 주종관계로 바꾸려는 일본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 원구단에서 진행된 대한제국 고종황제 즉위식은 일본 경찰들이 호위하였다. 일본 경찰의 호위 아래 세워진 대한제국이라니. 여기에 무슨 국가로서의 배타적 저항정신이 머리칼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었겠는가. 국가가 무능하면 그 안의 구성원들은 개돼지만큼의 존엄도 갖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련 국치일은 법적인 요식 행위일 뿐 훨씬 전부터 우리는 국치의 세월을 견디는 슬픈 백성이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수립된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 1910년이니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식민 속국이 되고 나서 9년 후의 일이다. 자유 프랑스와 상해 임시정부는 침탈당하는 과정이나 주도권이나 국가 정통성의 계승 문제에서 서로 매우 다르다. 이런 시각을 가진 나를 상해 임시정부를 가볍게 본다고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 독립역사관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가진 한평 사람이다. 식민지가 되고 나서 9년이나 지났는데도 독립의 기상을 잃지 않고 임시정부를 세웠으니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해 임시정부를 가볍게 보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로 비통한 삶을 살았던 조상들에 대해서 100여 년 뒤의 사람들이 왜 반역자를 프랑스처럼 처벌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깊이를 가져보자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착각 비슷한 것이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줄 아는 일이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도움이 없었으면 1945년 8월 15일에 독립도 없었다. 해방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똑같다. 프랑스의 해방도 프랑스 단독의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점령과 해방을 단독으로 한 나라는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 이후에는 거의 없다. 프랑스는 연합국 주축 세력이었으며 독일을 향한 군사활동에서 주도적으로 피를 흘리며 해방을 쟁취했다. 국제사회에서 전후 처리의 주도권은 누가 피를 더 많이 자발적으로 흘렸느냐를 가지고 결정한다. 해방 후에 전국 주도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 간단하다. 우리는 주도권을 줄 만큼의 피를 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 주도권은 미국과 소련에 있었다. 이 상황이 훗날 6.25 전쟁까지 이어진다. 미국을 조국 분단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조국 분단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우리 자신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한 일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래야 구차스럽지 않고 당당하다. 이때 우리는 강한 국가들끼리 벌이는 노름을 이겨낼 정도로 강하지 못했다. 일본은 비록 패전국이었지만 강한 국가들과 동등하게 전쟁하다가 패한 나라다. 우리는 그 정도의 역량에 한참 못 미쳤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흘려야 할 만큼의 피를 흘린 다음에 독립을 쟁취했으면 친일파도 제대로 척결하고 분단도 없을 수 있었다.